부산항 제7부두에서 남포항으로 부천 시민의 이름을 쓰고 보내는 그런 이제 쾌거를 이루어내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제하고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만 1995년 저희가 통일 한마당 행사의 기념사를 통해서 황해도 사리원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개성과 해주도 뭐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를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사리원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지역 간 교류 협력, 그러니까 자매 결연, 이제 우리 아까 발제에도 기조 발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자매 결연의 대상으로 사리원을 특정해서 교류 협력의 화두와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저희가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을 갖고 오는 가운데, 지난 2003년에는 이제 아파트에 방치되어 있는 중고 자전거를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성공단 노동자 출퇴근용 자전거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보내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개성공단 인근 주민의 난방용 연탄을 1,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 지역에서 아주 선구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 직함을 소개를 했듯이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를 2011년에 조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30억 원의 목표를 정해서 남북협력기금 조성 사업을 해서 10억 원까지 이제 하여튼 도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고요. 연탄은 저희들이 연변 동포 조선족,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막히니까 연변 조선족 동포들을 향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회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평화 재단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 영유아 돕기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해왔는데 그 또한 막히면서 정말 우리 부천 시민들의 그런 열망을 이렇게 북을 향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에는 발제문의 지역 간 교류 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와 제언을 좀 드린다면,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와 과제라고 하는 그 발제문에 대해서 우리 조성택 선생님의 발제문에 굉장히 공감하고 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몇 가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자체 간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신준영 국장님의 토론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분권의 이런 이 분권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해서 모든 것을 이제 통일부 승인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광역자치단체도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내부의 현실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더더욱이나 이 지자체라고 하는 지방자치, 또 주민자치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설 수가 없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체계화에서 철저하게 중앙집권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이 갖는 한계를 저희들이 명백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쪽에서 지자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 또 기금을 모아내고 북한의 특정한 지역을
향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북한 우리의 대상인 북한의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체제상의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직시를 하면서 뭐 명칭을 다 바꾸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저는 지역 간 교류 협력이 그러니까 본질상으로는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특정 지역과 지자체 매칭 개발 협력이나 북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라는 개념도 조금 현실에서 보면 좀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우리 조성택 선생님의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한번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이제 포용력 강화라고 하는 과제는 인도적 차원이나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는 또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내부의 관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지역 간 교류 협력에 대한 북한의 처지와 조건, 정책의 변화에 저희가 즉응해서 남한의 어떤 생색내기의 일방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은 물론이고 이례적인 지원이나 협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거부를 해온 지가 지금 한 4, 5년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강형식 남북교류협력지원회 협회 회장님이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런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또 좋은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잘하고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절실하게 부합하는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에서 북한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 교류 협력이 있어서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이제 제대로 사실 이루어져야 우리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사실 명실상부하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 우리 남쪽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퍼주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물적 교류의 아이템이나 품목, 콘텐츠가 훨씬 다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런 점에서 사단법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원종장 건설, 또 솔리폭발이 공동방제, 연어 공동방류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그런 제도상의 한계 뭐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통일의 3원칙 1972년도에 이제 합의가 되었던 그런 3원칙 속에서도 정말 민족 대단결의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역 간 교류 협력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관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들의 그런 따뜻한 온기와 또 자기 지역만의 어떤 그런 뭐 제주도 감귤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자기 지역 차원의 그런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북한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족의 대단결, 민족 대단결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원칙이고 또 전략이고 전술은 그런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온 민족이 8천만 결의가 함께해야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대단결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성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기 이사장님께서는 2019년이죠.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최근에 남북 통신선 복구에 대한 기대가 교차한다라고 좀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개최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남북 지역 간 지자체 간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그동안의 부천 지역의 활동 사례, 1991년부터 있었던 다양한, 그다음에 특히나 1995년도에는 황해도 사리원과 직접 대상으로 지역 교류에 나섰던 그런 소중한 경험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또 우리의 체제와 북한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용어가 적정하냐, 지역이라는 용어가 좀 합당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우리 평화통일 3대 원칙에 기인해서 열심히 지역 간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식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회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강영식입니다. 아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단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 340여 개 된다 그러죠, 공공기관이. 중앙부처 한 28개 나누면 보통 한 개 부처당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산하기관을 갖고 있는데, 통일부는 뭐 적죠, 힘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나가 잘 아시는 북한 주민 이탈 주민 지원재단, 하나재단이라고 그러죠. 하나재단과 제가 일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있는 실무적인 절차들이 있죠. 뭐 북한 주민 접촉, 물자 반입 반출, 뭐 북한 방문, 남한 방문, 그리고 유엔 제재 면제 승인 등등등, 뭐 전략 물자 판정 등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관한 실무적인 뭐 절차들 저희가 교류협력 주체들을 지원해서 통일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백성기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통일부 출신, 그래서 협회 회장이 기관장이라서 통일부 출신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 20몇 년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을 비롯한 지원자한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협회 회장으로 하는 말과 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사무총장 하는 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요새 어제도 국감이 끝났는데요. 요새 느끼는 거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는 다이가 제가 10분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만 보이죠? 앞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앞에 계신 분은 안 보실 텐데요. 이게 전체 화면인가요? 예. 저 사진의 9장 중에 6장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현장에 있었던 거죠.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시 등등인데요. 저 맨 위에 있는 사진 재밌는 사진입니다. 맞죠? 맨 왼쪽이 부천의 우리 서광사 주진 영담 스님이시고, 오른쪽이 당시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 그 다음에 당시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 그 다음에 옆에가 우리 민족 상임대표 임명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 되신 이용선 의원 등등입니다. 앞으로 저런 장면이 다시 찍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을 가지고 인천과 경기도, 저쪽 빠졌죠, 강원도가 협력해서 북측의 북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와 협력해서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저게 2007년도 이후에도 되어 왔고 2013년도 오해사 조치 지난 직후에도 지속이 되어 왔다가 결국 남북 관계에 소위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단이 돼 왔죠. 저러면서 뭐 급격히는 안 되지만 지금 경기도에 말라리아 환자 수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민간 교류, 또 지방 정부의 교류 협력의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 정부 역할, 뭐 또 민간의 역할이겠죠. 지방 역할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슨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류 협력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코로나 19 때문에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과연 코로나 19가 없었으면 그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 있겠냐 할 때는 의아가 있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따라서 남쪽과의 지자체라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는 민간 차원과의 인도적 지원 문제나 각종 교류 협력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선결과제 이중 기준을 들이미면서 선결과제 없이는 교류 협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선결과제는 대화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을 뭐 동의한다기보다도 20여 년간 또 30여 년간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 군사적인 당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또 한 축이었다고 한다면 민간과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 남북 관계 개선의 한 축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뭐 북한이 현재 정치 군사적 문제라든지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이중 기준의 철회를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지만 북한도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거 쓸까요? 지난 20년간이 됐죠. 20년간 넘는 민간과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이 자신들의 사회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만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소위 대화 협력의 증진이 소위 말하는 남북 관계, 당국 관계 개선이라든지 본질적 사안 해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북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요구하고 소위 빗장을 풀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 간의 당국 간의 관계의 개선이 되고 또 있으면 이중 기준이라는 소위 북한의 요구가 일정도 해결돼야지 된 이후에 교류 협력이 재개된다라는 좀 그러한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그런 좀 판단을 갖고 있지만 그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하나 핵심이다라는 점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전제로 갖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지자체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독립성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두에 서고 있죠. 과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17개 광역에서 경기도만큼 강하게 주장했지만 나머지 소위 강원도를 제외하고선 거기에 동의하는 단체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기존의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자, 과연 저는 그래서 이게 소위 재작년이죠.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로 인도 지원 사업 규정이 되면서 대북 지원 사업에 인도 지원 지자체가 들어갔고 인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사회문화 사업의 지자체 협력 사업을 사전 승인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전 씨는 제출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 사회문화 사업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는 드디어 지방자치단체 모든 광역 17개 기초 260개 대해서는 이제 별도 신청 없이 다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도가 뜻하지 않게 대북 지원 사업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부천시의 대북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체 보시다시피 23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몇 개냐? 민간이 144개입니다. 그럼 합치면 4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이라는 면허, 라이센스를 취득한 데가 400개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거꾸로 드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 400개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북이 상대할 수 있는 단체들은 한 10여 개, 20여 개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는 대북 지원 사업자라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협력이나 사회 문화처럼 대북 지원 교류 문화를 교류 협력을 하고 싶은 단체나 지자체는 그 사업을 승인받으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승인제가 또 맞냐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의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왜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는 나름대로 법적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앞에 보였듯이 지자체한테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몇 개 제안 말씀은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 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에서 독립성을 획득하려면은요, 그 획득은 중앙 정부로부터 획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향에서는 오히려 중앙 정부의 지원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제가 계속 그 중앙 시도지사 협의라든지 지자체 회의 있을 때마다 요청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17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기금이 1,700억입니다. 1,700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각 지방에. 근데 이것이 각각 쓰여져 있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전 지자체 공동의 협력기금을 조성을 해서 아까 말한 말라리아 사업이라든지 또 평양 병원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이번에 같은 코로나 백신 지원, 코로나 지원 같은 경우처럼 한 개의 지자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 중앙 정부 때 독립을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통일된 남북 협력기금 지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조성돼 있는 지자체 1,700억 돈을 어떻게 잘 쓸 거냐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자체 공동의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난 여기에도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경기도는 앞장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중요하지. 전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의회가 지방의회 의장단 회의가 있죠. 이제는 각 지방 정부가 각각의 원오브댐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17개 광역지방정부 전체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받는 신뢰를 받는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간의 연대 협력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발 협력을 위한 민간 정부 주관공이죠. 제가 가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독립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과의 협력이 단절될까 문제입니다. 앞에 사진 보였듯이요. 민간을 통해서 경상남도, 전라도, 경기도 해왔지만 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전라도 사업이고 강원도 사업입니다. 지자체 해온 거니까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에서는 지방 정부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방 정부를 민간을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협의했을 때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지방정부를 교류협력의 직접적인 주체 인장을 얻었답니다. 아직도 합의서 주체를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민간 협력을 통해서 나서달라는 얘기인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민간 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용있게 할 거냐 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물건을 사서 독립적으로 우리 지자체 이름을 보낼 거냐에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독립한 거와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이 민간 협력을 깨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더 민간과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아젠다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겁니다. 현재 경기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한 30-40명 됐죠. 근데 전문가입니다. 또 민주평통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계시죠. 민주평통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죠. 전 최근에 통일국민협약안을 통해 가지고 제안해 왔듯이 지방정부 이제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이 접경 지역에서는 이 교류협력의 문제나 평화통일의 문제가 이제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지방인가 중심이 돼서 도민들과 함께한 민간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평화통일 교류협력을 위한 경기도민 협의회 같은 걸 상사로 해서 그 속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좀 그런 가버넌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뭐 제가 시도지협에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과의 채널을 이제는 민간단체라든지 중앙정부 의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에 대북팀을 두어서 그것이 개성이든 단동이든 블라디보스톡이든 주요 협력 거점에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드는 연락사무소 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역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백신 지원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쌀 문제입니다. 이게 안 풀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지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쌀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이념을 갖고 쌀이 거죠. 한쪽은 쌀 한 톨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쌀이라도 같은 동편도 어떠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양극단의 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쌀이 몇십만 톤 남아들고요. 북은 쌀이 100만 톤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저는 그럴 때 이 쌀이 인도 지원이든 교류 협력이든 경제 협력이 물자가 두 개에서는요. 중앙 정부만이 쌀 지원한다는 독점적인 논리를 깨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각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의 재고민은 자기가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경기도도 많겠죠. 경기도 지역, 경기도 농협분과 갖고 있는 재고민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금액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대한민국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줄 때 쓰는 가격은 국제산 쌀, 태국산 쌀이죠. 태국산 쌀이 400달러면 우리 쌀이 2,000달러죠. 1,600달러의 차액을 누가 주냐면 농림부 양곡특별회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부만 해줍니다. 왜 지방정부도 안 해줘요? 경기도 남아있는 쌀 10만 톤 인도 지역 지원이든 뭐 푸드포워크 전에 지원할 때 경기도에 있는 재고미를 톤당 400달러 사고 1,600달러는 농림부 양곡특별 지급을 해준 걸 통일부는 해주는데 왜 경기도한테 안 해줍니까? 전 싸우면 이걸 갖고 싸워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재고미를 인도 지원에 유효한 수단을 활용했을 때 전 지방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교섭의 영향력과 실력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고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왜 쌀은 중앙 정부가 줘야 된다는 강고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쌀을 그런 정책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북 지원 제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2개 지자체 3개의 사업을 승인받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처음 보는 일이에요. 중앙 정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민간단체 아닌데 지방 정부가 뭐라고 영어로 그러 지방 정부가 면제 승인해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제재 승인해준 이유는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논리 하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공동 간에 중앙 정부 가면 정치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도 지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 정부 또 지방 정부 공동으로 제재 면제를 받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저는 지방 정부를 어필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과 지방 역할이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교류 협력에 대한 지방 정부의 몫을 챙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예. 네, 강영식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북한의 선결 중대 과제 문제는 남북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 기준으로 재단하기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방정부 남북 교류 협력 발전 방안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 승인제, 협력기금 조성 개발 협력 추진 등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그 민간과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도 남북 교류 협력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관과 거버넌스 구축하면서 또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도 지원을 좀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남과 북의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이제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 중앙 정부가 아닌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지막이신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백지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백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간단히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 본부 직속 연구원이고요. 2006년에 통일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그 통일평화연구원으로 지금 이제 됐는데요. 지금 저도 말하다가 헷갈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원 이름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다 평화통일연구소라고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된 데는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이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일도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평화가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평화를 더 뒤에다 붙이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기억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성택 위원님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 또 각 분야에서 이 실무와 행정과 이렇게 실천을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 굉장히 뜻깊은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좀 제가 학생들이랑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평화나 통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운영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마침 또 이렇게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 앞에 좀 제가 제안도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연계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자리로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연 대학 교육과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가 하나고, 두 번째는 DMZ 평화관광 쪽이랑 이 교육 인프라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발제에서도 그 평화경제 특구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학 교육과 지자체 협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우선 좀 저희가 했던 경험을 좀 소개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서울대, 김일성 종합대, 연변대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공동 학술회의를. 당연히 직접 교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변대학교 조선반도 연구원을 중간에 매개로 해서 그렇게 세 학교가 이제 교류를 했었고요. 주제는 이제 이를테면 뭐 고등교육의 발전과 전망이라든지, 뭐 대학교의 학과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사실 굉장히 그 김일성 종합대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육 비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도 이렇게 전에 직접 그 북한은 못 가봤지만 그 중국 그러니까 연변에서라도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 교수들과 교류를 했던 게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대학이 어쨌든 직접 대학과 교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결국 지속되지 못했고요. 우선은 행사 뭐 시작하기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북에서 정말 교수들이 내려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이 연변대학교의 그 매개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좀 하진 못했는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접 교류가 될 거고, 그 간접 교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교류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우선은 그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지자체와 대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을 좀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진행한 입장에서 하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사업을 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경기도 소재 대학이 4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통일과 평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기관을 그냥 제가 아는 분야만 찾아봤는데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봤을 때 저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금 작년 8월에 시흥 캠퍼스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대 탈분단 경제문화연구원이 있고 신한대와는 저희가 교류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대진대 통일대학원, 뭐 가톨릭대 평화학 전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군데가 벌써 있는데요. 좀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평화교육 혹은 통일교육의 어떤 콘소시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뭐 경기문화원이 경기연구원이 될지 경기문화재단이 될지 아니면 아까 평화협력교육국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그 컨소시엄이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각 대학에서 각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그 프로그램 했을 때 좀 그때 많이 그 통일부에서 이렇게 고무를 했던 게 타대학과 교류를 많이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진행했던 것이 이를테면 여기 있는 이제 황해평화학교라든가 그다음에 황해평화학교는 그다음 주로 이제 인천의 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하고 이쪽 접경 지역이고요. 동해평화학교는 이제 강원대, 뭐 강릉 원주대 이쪽이랑 연결을 해서 같이 학생들이랑 2박 3일 캠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한 유럽 대학생 평화 캠프라고 해서 저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제 한국 쪽의 주관 기관이고 유럽 쪽은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가 주관 기관이 돼서 각 한국 쪽에서 한 5개 대학, 그다음 유럽에서 한 서너 개 대학이 같이 모여서 한 43명의 학생이 6박 7일간 제주도에서 평화 교육을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경험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우선 이런 컨소시엄이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일단 전공 학과의 틀을 넘어서서 평화통일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 학교 학생들, 특히 외국 학생들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조별 활동도 하고 6박 7일이면은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이 평화 통일을 논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장, 이를테면 교동에서 직접 연백 평화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뭐 고성에 직접 가고 또 제주도의 여러 자산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현장의 전문가들과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또 이렇게 뭐 서로 구술을 통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 수업이 훨씬 더 그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이랑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각각 현장을 직접 밟으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평화 통일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은 충분히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통일아카데미는 올해가 20기째고 평화아카데미는 9기째고 저희가 시흥으로 와서 또 시흥시랑 같이 지금 그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학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접경 지역에 대해서 좀 접경 지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걸 할 때 아마 많이들 가시겠지만 정말로 그 한 번 현장 실습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DMZ를 가거든요. 버스 이제 1박 2일 뭐 혹은 하루 당일로 대절해서 이걸 가는데 여기를 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우선은 좀 일단 이거부터 보고 싶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DMZ를 따라서 평화공원, 뭐 평화박물관, 평화기념관 이런 게 지금 60개가 현재 있거나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평화공원이나 건물이 굉장히 크고 막 이렇게 건물 엄청나게 굉장한데 정작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없고 결국 그 철조망 넘어서 저쪽에 DMZ 쪽을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교육 콘텐츠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게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6박 7일간 했을 때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제주 다크 투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시민 활동가이면서 그 또 제주 평화 연구원의 어떤 그 전문 인력들과도 결합을 해서 이분들이 여행사처럼 다 이렇게
정말 전체를 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업체, 사업 업체가 아니라 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각각의 그 활동들이나 저희가 그리고 갈 때마다 현장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또 연결을 해주시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알찼는데 왜 우리가 그 DMZ는 그렇게 많이 가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을까?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하니까 우선 비용도 바가지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가서 하루 가서 그냥 한번 철새 보고 철조망 보고 오는 거. 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그 관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이렇게 지자체와 이런 시민 활동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지금 좀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DMZ 관광을 조금 더 내용을 채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하나는 그 제가 통일촌 박물관 같은 경우도 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가끔 저희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곳이 그 대만에 있는 금문도와 마조도인데 바로 이제 우리로 치면 연평도, 백령도처럼 바로 중국에 바로 붙어 있는 대만의 섬이죠. 그래서 여기는 20년간 58년부터 70년까지 20년간 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군사 시설을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이런 큰 군사 시설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서 이렇게 어떤 상징물로 평화의 상징물로 만들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다 확성기거든요. 그 서로 선전전하느라고 확성기를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놨는데 이 확성기를 그대로 놔둬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평화의 상징물로 만들고 거기 학생들이 교육을 하러 가고 이런 형태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나중에 저희 DMZ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환경이 좋아져도 초소나 이런 확성기나 이런 거 없애지 말고 건물을 짓지 말고 그 자체를 하나의 교육의 장소로 만드는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육을 하러 가면 하루 버스 대절해서 가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고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 그러니까 금문도에 가면 3박 4일을 가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거의 주민들과 교류하고 갈 곳도 굉장히 많고 근데 DMZ는 가면 하루 이틀을 있기가 프로그램을 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기 살고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작지만 이렇게 알찬 박물관이나 여러 장소들이 많다면 얼마든지 그 코스를 3박 4일 이렇게 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숙박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이 금문도의 이 폐가들을 그 주민들이 시민활동이랑 또 전문가들이랑 결합을 해서 폐가를 이렇게 그 민박을 할 수 있게 다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면 여기서 굉장히 값싸게 주민들의 민가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고 오는데 이런 방법도 이제 꼭 호텔을 짓거나 이렇지 않아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게 막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하러 갔다 온다 이것도 있지만 또 가서 힐링도 되고 또 새로운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교육 프로그램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평화 경제 특구 얘기를 좀 하셔서 저도 조금 네. 우선은 좀 발상을 그러니까 평화 경제라고 할 때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제는 더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우선 평화에 좀 더 많이 좀 고민을 하시면 저는 경제적인 효과, 특히 관광의 효과는 좀 따라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 그 지역의 어떤 냉전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로 치면 결국 한국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미시사와 결합을 해서 그 스토리가 많이 생겨나게 스토리를 많이 발굴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제가 금문도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는 굉장히 평화 경제가 좀 성공한 곳이죠. 왜냐하면은 이 금문도는 몰라도 금문 고량주는 아마 거의 다 아실 정도로 여기가 이제 거의 20년간 군사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위한 이 고량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지금도 대만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재정을 자립하고 남아서 그 중앙 정부에 돈을 내는 현이 바로 금문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도 사실 1년에 3번 이 금문 고량주를 배당을 해서 그 수입을 이렇게 나눌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곳인데, 이게 단순히 술을 잘 만든다가 아니라 이 안에 가면 이 술이 만들어지는 어떤 역사, 냉전의 역사들이 너무나 재미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한국의 텔레비에도 나오지만 20년간 중국과 포격전을 했기 때문에 포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이 포탄을 가지고 이제 칼을 만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이 칼 공장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발상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찻집이에요. 옛날 폐가를 이제 찻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오쩌둥 밀크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만과 중국은 우리랑 북한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아예 딱 이렇게 마오쩌둥을 붙여놓고 핑크빛으로 붙여놓고 낭만적인 밀크티, 이렇게 굉장히 냉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고하는 이런 것도 참 파격적이지만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에 어쨌든 좀 자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지금 3만 명의 탈북자 중에 저희 지금 경기도에 1만 1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배워왔던 게 뭐냐면 이 오스탈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 오스트라는 거, 이제 독일의 동독 출신 사람들을 이제 오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스탈기 하면 그 동독에 대한 노스텔지어, 동독 향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동서독이 통일하고 나서 억지로 동독 사람들을 서독에 통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독 사람들이 이런 오스탈기 문화 향수를 통해서 자기 동독에 대한 어떤 문화적 자부심을 막 갖게 되니까 오히려 동서독 통합이 더 잘 일어나더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합했다고 해서 동독의 것을 무조건 잊거나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의 문화를 계속해서 살려주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베를린의 동독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가보면 동독인의 삶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굉장히 그 평가가 좋은 유럽의 박물관으로 관광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좀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에 11,000명의 탈북자가 있고 또 이런 남북 교류를 한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직접적으로 뭘 주고받는 것보다 여기에 뭐 이를테면 북한의 아까 사리원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지방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곳의 역사를 우리가 더 발굴해서 그것을 같이 보존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부심도 갖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하고 이런 발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는 예는 이건 중국의 핑탄 종합 실험구인데요. 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대만과 그 중국의 복건성, 그러니까 푸젠성 그 지방의 가장 단거리로 가까운 곳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 핑탄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민간인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종합 실험구로 만들어서 그 푸젠성과 그다음에 대만이 이제 협력할 수 있고, 대만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유인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 청년 창업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대만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앞으로 평화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북한 청년들의 어떤 창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그 평화경제특구라는 것이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통합, 그다음에 문화통합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백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학자로서의 또 시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대학 교육과 지자체의 협력, 그리고 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인프라,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와 평화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DMZ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막상 가보시면 숙박도 좀 녹록치 않고 그 프로그램 일정도 짧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숙박이라고는 뭐 캠프 그리브스를 좀 개조한 정도에서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좀 길지 않는 그런 것인데 좀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최소한 한 3박 4일 정도의 DMZ 관광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는 뭐 대만, 독일 이런 사례도 좀 들고 하셨는데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 총리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평화경제특구가 이제 경제특구뿐만이 아니고 문화와 사회가 통합되는 그러한 그 특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뭐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좀 컨소시엄을 좀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원래는 12시 30분까지 계획을 했는데 2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좀 그 비대면이긴 하지만 대단히 열기가 좀 뜨겁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그 발제자님과 5분의 토론자님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상호 토론과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자하신 시청자분들의 댓글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릴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토론회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신다고 지금 하는데요. 댓글 한 2개 소개시켜드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또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류 협력의 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질문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서 혹시 그 스태프들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올라온 게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잠깐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상호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조성택 발제자님께 지자체화라는 용어와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자분들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연구자 입장으로 정말 이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분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또 이런 것들 많이 얻고 가는데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지역 간 매칭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도 또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와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르고 그쪽은 지자체라는 개념이 없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인천과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접한 지역 간의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자생력을 키운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존에 있는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북미 양자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경제 제재도 해제된 이후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투자는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며 또
무역은 어떻게 해야 돼? 무역 협정은 또 어떻게 맺어야 되며, 또 인력은 이 시장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인력들은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며, 이런 고민들이었고, 실제 아시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위 선진국들의 있는 인력 파견을 통해서 또는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간극을 좀 좁혔던 경험들이 있고, 모든 체제 전환국은 다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자면 사실 경제 제재 하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돈이 오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인력 교류를 통해서 어떤 자생력을 좀 키우는, 다시 말해서 캐퍼시티 빌딩을 하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황해 평화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 지자체에 있는 모든 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약하에서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첫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누구도 논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체제 전환국들과 북한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개별 국가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만 경제 성장에 대한 공통 요인은, 그리고 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역량 강화 또 자생력 강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첨언을 드리자면 이 경제 협력이나 산업 협력은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또 그 지자체 안에서의 많은 이제 시군들 단위에서도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평화 통일경제 특구만 해도 지금 이제 몇몇 또 시군 지자체에서 다 갖고 있고, 또 구상을 발표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제나 산업 협력은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뭐 단어도 쓰고,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뭐 총요소 생산성이야 인력 강화를 통한 뭐 R&D를 통한, 그래서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는 어떤 거라고 본다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의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과 이제 보건 의료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자본이라는 것도 사실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 FDI, 즉 이제 해외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 그 ODA가 들어가서 이미 인프라, 기초 인프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진행됐던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순수한 그런 경제 발전 단계에서만 보자면 사실 이것이 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진 입장에서 또는 뭐 그것을 관련한 어떤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것이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문제들도 뭐 중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이게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부담감이 있지만, 이 산업협력과 경제협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모든 색채를 다 지워버리면 이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그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일경제 특구 관련해서도, 이 특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특구는 어떤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 뭔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그 계획 안에 이미 이제 문화관광 특구에 대한 그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 전망이라든지 중장기 계획들은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들 또는 그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실 경험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이론이 있는 분,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했던 그런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중첩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우리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산업 가운데, 특히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스텝 사인이 재밌어야죠. 30분을 경과했다고 전 일본 마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장님 자, 부처까지 와서 바꿔보려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재명 지사 퇴임하십니다. 그럼 평화부지사도 당연히 같이 퇴임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팍 우려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일부터 어떡하죠? 앞으로 조만간 희망을 한다면 남북교류가 재개되고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 할 거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회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우려는 오늘 아까 우리 신국장도 얘기했지만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모든 16개 광역이 대단히 우려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도 하나 있고 나머지 그렇잖아요. 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다른 광역과의 균형, 중앙정부 협력 없이 경기 독단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죄송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업을 해왔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경기도가 너무 협력 없이 좀 독단적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오늘 이후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는 우려가 두 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 경기도의회가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으면 450억입니다. 450억을 경기도가 어떻게 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나 지원 사업에 어떻게 잘 지원할 거냐 중요할 거 봅니다. 따라서 저는 450억이란 기금을 물론 이것이 당해 연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이걸 경기도 사업, 도 차원의 사업으로 사용하도 중요하지만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접경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에 종잣돈으로 돈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아까 보니까 10억 말씀하시는 돈 없죠. 그런데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동안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연미위원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답변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으네요. 공교롭게도 강혜시 회장님 주신 두 가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재명 지사께서 민선 7기 들어오셔서 의욕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드셨죠. 평화부지사를 영입을 했고 평화협력국이라는 국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대북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님이 오늘 퇴임을 하시더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남북 최대 접경 지역으로서의 경기도의 역할, 남북 교류 협력, 평화 통일이 얼마나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사님 퇴임과는 관계없이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그중에서도 남북특위가 주도적으로 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서 분담금 문제로 좀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다 논의를 했고요. 우리 신준영 국장님께서도 조직의 중복성, 시도지사 협의회, 평화특위가 있고 등등의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중복성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지 아닐지는 오늘 말씀 주신 기회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잘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조성택 연구위원님의 발제, 그다음에 백성기 이사장님, 그다음에 정인재 회장님, 신준영 국장님, 강영식 회장님, 그리고 백지훈 서울대 교수님 5분의 토론자님들의 정말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긴 그런 절절한 토론문 발제문 잘 봤고요. 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북미 관계가 좀 해결되는데
앞으로의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과 노력이 좀 담겨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조회수가 아마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성김 대북 특사가 어제 내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셨는데 북한의 반응은 김여정을 통해서 좋은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미국에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북 협력 대화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큰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